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22회 대비 사회복지사 1급 수험 공부를 하게 될 강사 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용한 학습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받으시고 8과목이나 되는 이 공부들을 언제 다 하나 라고 좀 걱정이 올라오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모든 첫 번째 강의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2급의 과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 도전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셨으면 하는 건 그 힘든 2급의 과정을 마친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과목 다 하셨고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또 실습 다 마치셨어요. 2급을 마쳤기 때문에 1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본인을 인정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1급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급을 마치시는 과정까지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1급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목으로 인행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서 1교시 첫 번째 과목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데요. 21회 시험은 어땠나? 그리고 22회 합격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아주 잠깐 할게요. 21회에서는 이제 여러 학자들 이론에 대해서 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또 발달 단계별 특징, 단계별 특징에서 두루두루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아주 기본서를 넘는 아주 뭐 학생들이 말하는 황당한 문제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기본 개념서를 성실히 준비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낼 수 있습니다. 22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출 문제만을 풀면서 풀어볼 테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강좌를 너무 잘 여셨어요. 기본 개념서에서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요. 문제들이요. 각각의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이론 간의 비교 또 각 단계별 발달 단계를 분절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단계별 비교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개념서를 여시면요. 우리 책이 친절하게 21회 기출이 어디서 얼만큼 나왔는지 이렇게 21회 요 바로 전에 출제 문항수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키워드를 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장이 3문제 나왔으면 인간 발달의 특징, 인간 발달 이론의 실천의 유용성, 이상행동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21회 어떻게 나왔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교재에서 바로 최근 5년간 소위 수험 공부라는 게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어디가 기출이 높았나 이렇게 5년간의 분포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기출회독이라는 책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게 3회독 시스템으로 이제 문제 푸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아주 입체적인 수험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로 전 시험의 경향, 그 다음에 최근 5년, 최근 10년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마련됐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교재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예, 교재에 없는 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과목마다 맨 앞에 넣어드렸는데요. 그 과목의 구성을 이해하고 출제 분포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요 바로 전에 우리 교재에서 요 바로 전 21회 기출분포 5년, 10년 기출분포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요 바로 전 21회와 5년간의 기출분포를 한눈에 보도록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은 교재에 없는 표로 정리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 경우에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가 2개 있으면 교재에 없는 완전히 없는 표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별표가 하나 있는 경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표로 재구성을 해서 좀 더 조직화를 해드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출력을 해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들으시면서 저 표가 나에게 유용하겠다
하면 따로 자료실을 가실 게 아니라 지금 듣는 강의 하단에 보시면 PDF 파일로 다 넣어드렸으니까 필요한 건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목은 그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한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어야 좀 친해지고 해볼 만하죠. 예,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분포는 어떤지 요 바로 전 21회와 최근 5년 분포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요, 인행사 과목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 인간행동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4장까지는 3개의 챕터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심리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각 그 학자들의 인간관이며 주요 개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정신역동이론, 인지행동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신역동이라 하더라도 프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역동하면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하면 피아제, 콜버그, 스키너, 만듀라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 하면 메슬로, 로저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 이해에 대한 학자별 이해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우리의 학문적 전체성이 뭡니까? 환경 속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인간만 들여다본다면 심리학개론이겠죠. 근데 우리는 환경 속의 인간을 바라보는 학문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체계이론 부분이죠. 그래서 5장 체계, 사회체계 이론, 그 다음에 6장, 7장은 체계의 단위별로 가족부터 문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보셔야 돼요. 환경을 이해하는 거죠. 특히 5장이 일반 체계 이론이나 생태 체계 이론 아주 중요하고 기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특히 문화 체계가 기출이 높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 또 이렇게 구성해서 중요한 건 8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심리학으로 말하면 발달 심리학입니다.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각 단계별로 영역별로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또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인행사라는 과목은 인간 이해에 대한 기초, 학자별 인간 이해,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출을 보시면 21회 때 기출 요 바로 전에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문항 문제가 3문제 정도 높게 나온 데를 좀 봐드리면 1장 3문제, 인간 발달 이해, 그 다음에 정신역동 3문제, 인지행동 3문제, 사회체계 이론에서 3문제, 그 다음에 3문제는 아니고 2문제지만 문화체계가 2문제지만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3장까지 해서 발달 단계에 꾸준히 기출이 가장 높은 곳은 8장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다 라는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최근 5년간 기출입니다. 예, 최근 5년간 기출은 순위로 보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높았냐 보면 2장 정신역동,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용 부분이 1위로 제일 높고요. 예, 그 다음에 2위가 바로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부분이 2위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스키너 나오고 뭐 피아제 나오는 인지행동 이론이고요. 4위가 발달 단계별에서 8장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이고요. 5위가 인간 발달 이해, 나머지 랭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요 내용의 비중들을 별표 셋둘 하나로 넣어드렸고요. 주로 여기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고요. 또 중요도의 비중을 별표로 나타내어 드렸습니다. 특히 인간 행동에 대한 학자별 이해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학자를 분절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학자 간 비교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프로이드의 구강기는 에릭슨의 신뢰대 불신 단계이고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연동할 수 있는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 발달 심리학 영역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역시 각 단계를 분절적으로 보면 안 되고 문제 푸시다 보면 결국은 아동기에 맞는 걸 찾으려면 청소년기와의 차이, 그 다음에 유아기의 차이를 알아야 풀거든요. 예, 특히 피아제의 인지발달은 그거를 연결해서 공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나와요. 피아제가 기출이 높은데 피아제가 말하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각각만 알면 안 되고, 전조작기를 알려면 이전에 습득되지 않은 뭐가 습득됐고, 아직 뭐는 안 됐지만 구체적 조작기 가면 뭐가 습득되고, 이렇게 연결하고 비교하는 학습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선상, 전후 단계의 차이와 맥락을 이해하는 학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들하고 연결해라. 예컨대 인본주의 학자인 매슬로우와 로저스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나 에릭슨 이런 사람들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느 학자의 어느 단계는 다른 학자의 어느 단계와 같은 단계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기출을 봤더니 피아제 인지발달 과정의 비교는 꾸준히 너무나 비중이 크더라. 그 다음에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가 상대적으로 이 발달 단계 중에 기출이 높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각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8과목이나 되는데 과목별 개성을 아시고 시작하셨으면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18쪽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인간 발달 과정의 이론들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요 다음 장부터는 정신역동 이론부터 들어가는데 그거에 앞서서 도대체 인간 발달이라는 게 뭔지 기본 개념들 알아보자 했고요. 여기는 많이 나올 땐 3문제 또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인간 발달의 개념, 원리,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왜 필요한지,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달의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장, 성숙, 사회화, 학습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에 중요한 기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18에서 19쪽, 그러니까 18에서 19쪽까지 이제 한눈에 쏙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했는데요. 인간 발달의 특징, 발달의 전제와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성장, 성숙 등등의 유사 개념들, 발달의 유사 개념들, 그 다음에 각 단계별 발달 과업 이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필수 개념으로 하면서 1절에서는 인간행동 발달, 사회복지,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이렇게 나왔고요. 특히 여기서는 인간 발달과 인간 발달의 전제와 원리가 중요도 별 3개나 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인간행동 발달, 사회환경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게 실천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이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이것들을 발달 이정표와 같은 것들을 왜 공부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컨대 인간 발달 이론이 미치는 사회복지 실천의 유용성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따위의 문제들이 잘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고요. 그렇다면 1장의 기출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최근 5년간 기출을 보면요. 많이 나왔을 때 3문제, 17회, 20회, 22회 최근 5년간 적게 나오면 2문제. 그러니까 평균 2.6문항 정도는 나온다니까 우리가 결코 소홀히 다룰 챕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봤고요. 이제 1절 인간 행동 발달, 사회 환경과 사회복지 이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도와드릴 거냐면요. 우리 기본 개념서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교재 잘 선택하셨고 잘 나왔는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개념서들이 너무나 잘 나왔는데 제가 도와드릴 건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하면서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잘 정리됐어도 처음 보거나 아주 공부한 지가 오래될 경우에는 강약을 잘 모르는데 제가 강약을 좀 짚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기본 개념 강의라 하더라도 이 부분 중요하고 문제로 옷을 입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서 기본 개념서라 하더라도 수험 공부이기 때문에 문제로 옷을 입으면 기출 경향을 염두한 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에서 그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거는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부분은 큼직하게 문제가 나오지만 어떤 부분들은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의 감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시각화를 조금 하고자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험 때 긴장했을 때 그림 자료라거나 표 자료 같은 것들이 시각화가 연상이 되면서 좀 안정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인간, 발달,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에서 기출은요. 여기 9회 빼고는 다 나왔다. 예, 그만큼 기출이 높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21쪽 보실게요. 인간 행동의 이해입니다. 인간 행동의 이해를 보시면 21쪽부터 22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도울 때는 어때요? 이 철수라면 철수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우리가 어세스먼트, 전문적 사정을 해야 그것에 맞는 개입 계획을 세우고 개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적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입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교재 21쪽에서 22쪽까지 있는데요. 환경 속의 인간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철수만 보면 안 되고 철수를 둘러싼 환경. 그 다음에 전생애적 발달. 예, 그래서 철수가 청소년기라면 이전의 발달 과정이 어땠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 이번 21회에도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적응과 부적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 고유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차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21쪽 교재부터 좀 볼게요. 교재에서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조금 되도록 읽을 때 시험에 많이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인용되는 문장들을 좀 강조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죠. 예, 그래서 한 개인을 이해할 때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간 행동은 사회 환경과 개인이 내적, 외적 다양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 행동을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person in environment.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관점. 그래서 시험에서 환경만 하면 틀린 거고 인간만 하면 틀린 거예요. 인간과 환경.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주제로 본다. 그 다음에 전생의 발달. 예, 우리가 그 만난 시점에서 중년기 여성이라면 이 중년기 여성의 이전 단계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년기에 어떤 노력을 해서 노년기를 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 부분이 20일에 요 바로 전에도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교재 21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20일에도 기출이 됐는데요. 이상행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면 인간행동 이해에는 인간의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장애 및 사회적 일탈 행위를 일반화하는 것도 인간 행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이상행동이야, 부적응행동이야, 이건 좀 적응적 행동이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상행동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재에 한 5가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21회 때 요것들의 문장이 나온 문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행동은 어떻게 규정하냐? 일단 첫 번째예요. 이상행동은 한 가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러 기준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상하다, 에비노멀하다라는 거 함부로 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기준을 보라는 거죠. 노멀하다, 노멀하지 않다 할 때. 첫 번째,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 대단히 일탈 행동이 심하다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거나 뭐 아주 작은 예로 그런 거잖아요. 난 술 마시면 운전 더 잘해 막 이런 거. 예,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데도 그냥 나는 술 마시면 더 잘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반사회적인 행동, 심각한 이런 것들 이제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이상적 인간행동 유형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의견 대립 시에 어떤 사람은 아주 충동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그건 이상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런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것들도 같이 본다. 예컨대 이제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IQ가 뭐 70 이하이거나 꼭 IQ만은 아니지만 예컨대 통계적인 거니까 쉬운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IQ가 뭐 130, 150 이렇게 될 때 IQ는 높을지 모르지만 평균적 통계적으로 훨씬 높거나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때요? 평균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행동. 예컨대 IQ는 아주 좋은데 사회기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과의 적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동. 예. 환경 적응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누가 봐도 그런데 계속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기 밑에 보시면 개인의 불편감, 고통 또는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 요거 좀 같은 맥락인데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 그 다음에 개인이 불편감을 주는데도 계속하는 것. 예컨대 아무개 씨는 집에 가서 저녁에 샤워를 하면 2시간을 한다. 이거는 어때요? 깨끗한 게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2시간 샤워를 안 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노말하지는 않죠. 보통 샤워 시간이. 예. 이럴 때 이제 씻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강박이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개인에게 불편감, 고통을 주는 공황장애 수준까지 간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적응 행동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부적응 행동에 대한 기준은 단일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되게 이런 진단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하지 않고 한 5가지 정도의 기준을 갖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정신증이나 신경증을 말할 때 인간은 현대인은 어느 정도는 다 좀 불안도 갖고 살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신경증인 사람은 내가 조금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현실 감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정신증으로 가면 이제 현실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더니 거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고 사용법만 설명할게요. 21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QR코드 나오죠. 오른쪽에 이상행동의 모델 및 진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상행동 설명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한다면 보충 자료를 넣어드려서 거기 QR코드를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로 그대로 연동이 되면서 이상행동 모델 및 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관련 강의가 작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에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 성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얘기하고 갈게요. 22쪽. 성격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나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모습이나 특성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여 적절하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해야 된다. 사람들마다의 성격이 있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이 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면 예, 행동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행동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의 성격이 보여준 지속적 특징이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 그거까지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인간 발달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발달 부분 21회 기출됐죠. 예, 요 바로 전에. 그래서 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발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교재하고 똑같은데요. 발달 좀 보도록 하지요. 예, 요 문장 먼저 볼게요. 발달은 예, 중요한 문장입니다. 태내에서 수정된 순간부터 혹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따라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와 안정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 발달은요. 영아기부터가 아니라 출생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발달은 태내에서부터
수정된 순간부터라는 걸 조금 기억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회 때 영아기부터라는 문장이 나와서 틀린 문장으로서의 답이 됐어요. 그만큼 발달은 태내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출생부터 이렇게 수정되는 순간부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발달은 우리가 어느 한 영역, 몸집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측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인적 측면, whole person, 이런 전인적 측면,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생에 걸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전생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변화 양상과 과정을 발달적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발달적 변화라고 하면 전인적 측면, 전생에, 그 다음에 발달이라는 건 수정부터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발달에 대해서는 그 밑에 문장들도 있는데요. 두 문장은 생략하고요. 이 문장 볼게요. 발달은 상승적 발달과 하강적 발달,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달하면 막 기능이 좋아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예컨대 신체라면 신체 기능이 최고조의 정점을 찍는 건 청년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이죠. 기능이 더 좋아지는데요. 그 다음에 청년기 다음부터는 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강은, 저거는 하강이니까 감퇴니까 발달이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은 상승과 하강을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에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그래서 이것들을 좀 리듬을 갖고 외우세요. 상승과 하강 둘 다, 양적과 질적 둘 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죠. 발달은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변화예요. 유전적 메커니즘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력만 아니에요. 선천적인 유전적 소인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후천적, 환경적, 이 양자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발달의 개념들을 좀 명확히, 어찌 보면 발달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적 용어 아니야 하는데 문제 나오면 자꾸자꾸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약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좀 염두하면서 설명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것들을 조금 시각화한다면 발달은 체내 수정된 순간부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체내에서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순간부터 노년기까지 이제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와 안정의 과정이다. 그랬고, 발달은 청년기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상승뿐만 아니라 하강까지 포함한다. 질적, 양적 다 들어가고, 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한다라는 건 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전인적 측면, 총체적 인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인적 측면, 그 다음에 전생애적 측면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각화된 자료들이 문제 푸실 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꼭이 붙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발달의 유사 개념입니다. 일단은 발달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유사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유사 개념 내고 싶어 하겠죠. 왜요? 그것들 간의 차이를 우리 수험생이 아나 모르나 궁금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2쪽부터 23쪽까지 성장, 성숙, 학습, 사회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볼 건데요. 우리 교재 내용 그대로인데 저는 이걸 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예, 내용은 교재에 없는 내용 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표로 조직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했으니까요. 별 하나니까 예, 거기 출력할 수 있게 PDF 파일 넣어드렸겠죠. 예,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발달. 유사개념, 발달하고 유사개념 볼 거니까 발달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태내에서 수정된 순간부터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영역만이 아니라 신체, 심리, 사회적 차원, 상승과
하광 모두 본다, 양적 질적 모두 본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요 개념들 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과 유사 개념으로요. 성장, growth,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 양적 증가. 아까 양적 질적 다 본다 그랬는데요. 성장은 말 그대로 양적 증가예요. 몸무게가 는다, 키가 큰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양적 증가로 국한하고요. 대부분 이 성장에서는요. 유전인자의 설계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성장을 멈추죠. 키가 막 우리가 노년기까지 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 정확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인데요. 성숙에서 주관적으로 아픈 만큼 내가 성숙해졌잖아. 내 정신적으로 막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달의 유사 개념의 성숙의 개념 정의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숙은 유전적 기제에 나타나는 체계적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만을 말해요. 예, 성숙은.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정보에 따른 거니까 내가 훈련하거나 경험한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컨대 성숙은 경험에 따라서라고 하면 틀린 지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숙의 예를 든다면 뭐 우리 집은 대대적으로 영구치가 돌출했어. 뭐 2차 성징의 변화에서도 뭐 2차 성징의 그 다른 변화들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태아와 모체에서 발달해가는 것. 요런 내용들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장과 성숙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되죠. 학습은요.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유전적 메커니즘이라면 학습은 그 반대로 경험의 산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 또는 연습, 예,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학습은 후천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구성원으로서 동화되어 가는 과정, 사회적 요구에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바로 가족, 지역사회, 사회적 기대, 관습,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주 기출이 높진 않지만 꾸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정답이 꼭 이 영역이 아니더라도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유사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시각적 이미지로 갖고 와봤어요. 발달은 태내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때요? 노년기까지의 전생의 과정에서 상승과 하강 모두 포함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죠? 성장은 몸무게, 키 뭐 이런 것 같은 외적인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까 외적인 뭐 양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성숙은 뭐죠? 유전적 메커니즘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그 다음에 학습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 이런 거고요. 사회화는 내가 속한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학습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동네의 문제는 유사 개념이기 때문에 유사 개념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 성숙의 개념 하나만 갖고 있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을 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인간 발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예, 영역은요. 거기 밑에 문장 조금 에릭슨은 인간의 삶을 신체적 체계, 뭐 소매틱 시스템, 그다음에 자아 체계, 그래가지고 에고 시스템, 그다음에 사회적 체계, 그래서 소셜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이제 우리가 인간의 발달에 접근할 때 이 에릭슨의 이 조금 전통적인 접근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인간 발달의 접근을 이렇게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예, 신체적 차원은 말 그대로 이제 감각기관, 골격계, 호흡계, 순환계, 생식계, 신경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리적인 거는 인식, 감정, 행동의 측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 하면 하나인 줄 알지만 심리라는 것도 인식, 사고,
그 다음에 감정, emotion, 그 다음 정서죠. 그 다음에 행동. 이 세 가지가 심리적 차원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과 가족, 집단, 사회적인 역할, 사회성,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전인적 발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신체적 발달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사회적 이것들이 잘 돼야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 신체적 발달은 상당히 좋은데 심리적 차원에서 미성숙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관계적 차원에서 되게 사회적 기술을, 사회적 관계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어떤 학습들을 해야 만나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발달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볼게요.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23쪽 보실게요. 요것들인데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겠지만 신체적 거기 인간 발달 영역 아까 에릭슨 읽었고요. 에릭슨 문장 후반부 볼게요. 이 세 가지 차원, 신체적, 그 다음에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인간 발달의 토대를 이룬다. 상호작용, 어느 하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신체적 차원 얘기했고요. 신체적 차원은 뭐 요런 차원입니다 했는데, 거기 보시면 신체적 차원이 왜 중요한가 나왔는데요. 다 읽진 않고요. 인간 행동과 발달의 객관적 한계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유전 형질이 심리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신체적 차원이니까요.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심리적 차원 24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인식, 감정, 행동의 측면을 본다 그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사람의 심리를 안다라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이에요. 인식, 바로 사고지요. 사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견해, 이런 지성적 측면들을 알아보는 거고,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은 이 사람의 정서적인 차원인 거죠. 예, 그래서 정서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고, 위기 적응에도 관계가 있다 그랬고, 행동은 이 사람의 매너리즘, 습관, 대화 기술 이런 것들. 그래서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인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사고가 지금 노멀한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너무 환상 공상이 크지 않나, 이런 것들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사고의 현실적 혹은 비현실적 수준을 좀 보는 거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이 너무 조증이진 않나, 너무 우울하고 무력하진 않나, 좀 적정 수준인가? 이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나치게 활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과잉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충동적이고, 또 반대로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심리적 차원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심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다 하면 내담자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인식이 대화하다 보니 대단히 공상이나 환상, 비현실적 사고가 훨씬 높은데, 또 아니면 대단히 행동적 차원에서 충동성이 높구나, 아니면 감정적 차원에서 대단히 우울감이 짙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사회적 차원이 대인관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로 사회적 차원이 하나의 그 사람의 자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자원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발달 영역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 발달의 특징인데요. 우리 교재에서 쭉 수험의 기출들을 분석하면서 꼭이라고 붙은 부분은 기출이 높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 발달의 특징이 25쪽까지 나와 있네요. 양적, 질적 변화 둘 다 포함한다. 어느 하나만 포함하는 게 아니다. 상승과 하강 둘 다 포함한다. 유전적,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이다. 단계별 발달 양상이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보시면 요것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강조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줄을 근다면 24쪽에 양적 질적 변화의 두 번째 문장, 양적 변화는 크기나 질량의 변화를, 질적 변화는 본질, 구조, 조직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25쪽으로 가셔서 상승과 하강, 인간의 발달은 기능과 구조가 막 좋아지는 상승과 기능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하강 둘 다 포함한다라는 거. 자, 그것들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성인 초기 청년기를 기점으로 하강으로 이제 곡선이 바뀐다 얘기했고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만, 환경만 이거 아니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발달 단계별 다양성. 여기에서 이제 또 시험이 좋아하는 문장이 나와요. 볼게요. 발달은 4번입니다. 전생애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일어나지만 각 발달 단계별로 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영역이 있다. 예, 평범한 문장 같지만 시험에서 많이 선택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역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꾸준히 발달을 하고 다양한 영역이 발달하지만 단계별로 발달이 어느 단계에는 언어 발달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점이고 어느 단계에는 도덕성 발달이 아주 많이 의미 있게 일어나고 어느 단계에는 신체 발달이 우리가 뭐 제1 성장폭등기, 제2 성장폭등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어 발달은 노년기보다는 유아기, 아동기 이후에, 도덕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더 부각된다. 예, 요것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 발달의 전제와 원리인데요. 여기도 꼭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잘 나온다는 거죠. 인간 발달의 전제와 원리. 자, 꼭이 붙어 있는데요. 시험이 참 좋아하고요. 21회도 여기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할 거예요. 일단 25쪽 먼저 조금 볼게요. 인간 발달의 전제, 교재 조금 보실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인간 발달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문장 의미 있습니다. 인간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기반으로 현재의 경험이 융합되어 이루어지므로 지속성과 변화를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이전 단계의 발달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걸 에릭슨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점성 원리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제가 점성 원리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세 번째 점에서는 인간 발달은 전인적 인간으로 봐야 된다. 어느 한 영역만 아니라 whole person, 전인적. 예, 인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해라 그랬어요. 나머지 문장 생략하고 맨 끝에 거 읽어볼게요. 이것도 기출이 아주 좋아하는 많이 선택되는 문장입니다. 인간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예. 인간 발달은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아제로 말하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인지가 발달하지 감각운동기 아이가 갑자기 형식적 조작기로 점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고 순서대로 진행된다. 별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발달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발달은 사람마다 다르니 예측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 시험에서 되게 많이 인용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발달은 뭐가 있다?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속도는 그렇지 않아요.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요. 이건 순서대로 속도에는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말 바꾸기로 기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강조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26쪽으로 가서 발달의 원리 보겠습니다. 자, 발달의 원리만 묶어라 한다면 일단 이것들. 발달은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연속적 과정이다. 속도가 불규칙성을 갖는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개인차가 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점성 원리를 따른다. 결정적 시기, 적기성을 갖는다.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것들만 달랑 외웠다? 요즘 기출을 못 푸세요. 예. 이것들을 아는 거는 기본이고요. 말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순서가 있다. 그러나 속도는 불규칙하다. 그 다음에 예컨대 점성원리, 결정적 시기, 적기성, 기초성, 누적성, 불가역성 요것들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10회도 아니고 22회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큼직하게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문제만 풀어봤다라는 공부는 행운이 따라줘서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불안정한, 시험 당일까지도 불안정한 학습법입니다. 개념서에 충실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 발달의 원리 이렇게 같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요것들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제가 그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 볼게요. 26쪽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은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만 발달의 변화는 체계적, 규칙적, 일관성 있는 원리에 따라 진행된다. 자, 첫 번째 순서와 방향이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순서와 방향이 있냐 그걸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 인간 발달은 자 방향이 있고 순서가 있다 그랬는데요. 삐아제로 말하면 인지발달이 뭐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발달은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건 거기 있죠.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예. 이게 말 바꾸기에서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저 좀 보실까요? 상부에서 하부로. 예, 발달의 순서 방향이죠. 애들이 머리부터 가누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걷잖아요.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심장이 뛰고, 그쵸? 그리고 어때요? 말초로 가서 나중에 애들이 단추도 끼우고 그러는 거지. 태어난 아이가 막 단추 제가 끼울게요. 안 그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예, 그래서 기다가 걷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뛰고 뛰는 것도 더 특수 운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막 허들 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어디에서 어디로 말 바꾸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옆에 연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래요. 자, 이번에 속도의 불규칙성이 있는데요. 그 문장 아까도 강조했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줄 긋게요.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지만 아까 순서와 방향성 얘기했죠. 예. 일정하지만 그 얘기는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다. 발달이요 빠르게 진행되는 때가 있고요. 느리게 진행되는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영아기 때는 신체가 아주 폭등기라 그래서 빠르게 부쩍부쩍 크지만요. 또 그 다음 단계 가면은 아이들이 크기는 크지만 천천히 크다가 또 2차 성징하는 사춘기 되면 또 빠르게 폭등, 제2차 그 성징이 나타나면서 2차 폭등기를 갖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는 일정하지만 속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유전과 환경에 상호작용했고요. 개인차도 시험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발달은 보편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만 개인차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개인차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 문장까지 볼게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차의 폭이 커진다. 그 다음에 환경 등 외적인 변수들이 많을수록 개인차의 폭이 커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쌍둥이인데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개인차가 생기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같은 70대 노인이 만났는데도 동창회 가보면 어떤 어르신은 노화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됐고 어떤 어르신은 또 관리를 잘했는지 유전적 소인이 조금 더 좋았는지 좀 덜 노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의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거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점진적으로 분화해 가면서 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통합이 되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그랬고요. 이제부터 이 부분은 개념 정의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학습을 놓치면서 잘 틀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점성 원리는요, 이제 나중에 에릭슨이라는 학자 배울 텐데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인간 발달이 유전적 요인에 의존한 일련의 단계에 의해 지배된다라는 거, 된다. 그 다음에 지배되며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대립항으로 설명했어요. 가장 영악이 0세에서 2세를 신뢰 대 불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다음 단계가 바로 요 전 단계, 이전 단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처음 2단계에서 신뢰를 형성했으면 이전 발달 단계의 성공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주 양육자가 여차저차해서 돌볼 수가 없어서 애착에 실패를 하고 불신이 되면 이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점성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전 발달을 토대로라는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기성, 요것도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결정적 시기.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거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발달 과업 획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드는 예가 정글북이라는 이야기에 이제 모글리. 예, 그래서 바로 모글리가 동물들의 손에 크면서 언어 습득 시기를 놓쳤더니 나중에 어떤 노력을 해도 언어 습득이 어려웠다라는 것. 예, 그래서 바로 결정적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더라 이런 거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 뒤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배우는데요. 임신 최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임산부의 나이 16세 이하의 임신을 한다거나 35세 이상의 임신은 위험하다. 이거는 바로 그 사이의 임신이 최적기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릴 때의 발달이 바탕이 되어 이후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기초성하고 점성 원리가 뭐가 달라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점성 원리는 이전 발달 단계의 발달 과업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기초성은 어릴 때의 발달이, 어린 시절의 발달이 전체적인 모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자의 한마디에 점성 원리는 다음 단계에 주는 영향의 포인트를 줬다면 기초성은 어릴 때의 발달, 다시 말해서 인생 초기의 경험이 중요하다. 여기에 비중을 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는 만 6세까지의 어떤 성격이 인간 그 사람 성격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8세 이전의 지능이 그 사람이 갖는 평생의 지능 발달의 한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그만큼 어린 시절의 발달이 중요하다라는 기초성에 대한 예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적성도 헷갈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점성원리, 기초성, 누적성,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누적성의 키워드는 뭐냐면 결손은 누적된다예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데 뭐가 누적된다? 결손은 누적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결손이 있으면 그 결손이 누적된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이후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도 발달에 차이가 보이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역성. 불가역성도 헷갈린다는 얘기 많이 하셔요. 특정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이후에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자극을 하고 경험을 제공해도 원래 발달 상태만큼 회복은 어렵다. 이게 바로 불가역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만약에 0세에서 2세가 애착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를 어찌저찌 해서 좋은, 그러니까 안정적 애착을 못했는데 그 후에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은 좋아질 수 있지만 불가역성으로 말하자면
그 시기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원래 상태만큼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사한 개념들인 것 같지만 그 차이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오지선다형에서 바로 설명하고 명명을 바꿔치는 경우들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강조를 하면서 읽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의 표시들을 조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예들을 좀 들어드리는 걸로 기억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예를 드는 이유는 시간 없는데 왜 자꾸 예 드세요 하는데 예제가 나오고 무슨 원리냐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발달과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28쪽으로 가시면 발달과업. 인간은 각 발달 단계마다 뭐가 있다? 발달 과업이 있다. 그래서 발달 단계마다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발달 과업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하나, 둘, 셋 성장 단계에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그 단계의 기술, 지식, 기능, 태도, 이것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발달과업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발달과업은 연령에 따라 변한다. 예, 그래서 발달과업을 성취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아까 적기성, 결정적 시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계의 특정한 발달과업을 놓치면 다음 단계에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 문장 너무 중요하죠. 아까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네요. 보세요. 발달과업은 최적의 시기가 있다. 적기성이죠. 근데 그때 놓치면 다음 단계에 노력해도 원래만큼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불가역성이죠. 그런 문장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선택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교재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데 시험이 어떤 문장들을 선호하는지, 어떤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는지 이 일만 오래 한 강사가 그걸 조금 뽑아드리면 내 걸로 가져가시라는 거죠. 예. 자, 그걸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각 발달 단계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주요 발달 과업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 단계마다 성취해야 되는 과업을 발달 과업이라고 한다면 연령에 따라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 발달 과업이 무엇인가 여기 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뒤로 가면 8장부터 우리가 다 단계별로 설명하고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념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큼직하게 봐드릴게요. 그래서 왜 저것들 하나하나 설명 안 해?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영아기 바로 이제 태어나서 2세까지인데요. 이때는 무엇보다도 주요한 발달 과업이요. 이때는 바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때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중요한 건 애착의 확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걸음마기 애들이 이제 2세, 4세 이때인데요. 이때는 바로 아이들이 이제 자율적 걷기 때문에 자율적인 힘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능력의 습득. 예컨대 이 시기가 이제 프로이드로 치면 학문기인데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기 통제 능력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학년전기 4세, 6세 애기들 제일 귀여울 때잖아요. 재밌고. 근데 이제 또 제일 보기 힘들 때이기도 한데요. 이때 아이들이 초기 수준의 도덕 발달을 해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그것들을 초기 수준의 도덕 발달, 그 다음에 요때 나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이런 성역할 습득,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걸음마기에는 아이들이 상상놀이, 가상놀이인데요. 이게 학년전기로 오면은 놀이의 형태가 집단놀이로 바뀝니다. 이런 것도 뒤에 가면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흐름만 볼게요. 아동기에 7세, 12세는 아이들을 말 그대로 삐아제로 치면은요,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예요. 아까 4세, 6세가 전조작기고 이때가 감각운동기라면 삐아제로 치면 감각운동기에서 전조작기,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가 되고요. 이때는 놀이의 형태가 또 한 번 바뀝니다. 팀놀이. 예, 단체놀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고요. 이때가 바로 7세, 12세면 10세가 들어가는데 이 10세를 기준으로 도덕성이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질적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도덕성 발달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무엇보다도 제2차 성징에서 신체적 성숙, 그 다음에 성적 성숙, 그 다음에 인지 발달로 치자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지나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돼서요. 이제 머리로만도 유추하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아동기도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따돌림을 받지 않나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나는 누구인가, 나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정체감 확립 중요하죠. 청년기에는 이제 친밀감 형성 중요하고요. 이 친밀감이라는 말은 꼭 이성의 배우자나 뭐 이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에서도 우정이라는 친밀감이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이때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고요. 장년기, 중년기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그 신체적 변화나 이런 게 있는데요. 부부관계의 유지, 그다음에 가정을 잘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고요. 장년기 후반에 한 뭐 50대 뭐 이럴 때 황혼이혼 같은 현상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노년기는 이제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 적응하는 것, 또 조부모로서의 역할, 적응,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에릭슨으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끌어안을 수 있는 자아 통합이 잘 돼야 죽음도 인간의 유한성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만 보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설명했던 것 중에 중요한 변화들이나 이런 거 체크한 건요. 뒤에 가면 제가 단계별로 설명할 때 다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고 지금 1장에서 큼직하게 연령별 발달 과업을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1절보다는 기출이 좀 덜한데요. 인간행동 발달,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연관을 갖는가, 이거 왜 배우는가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발달을 이해하는 것, 또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떤 유용성을 갖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출이 1절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기출이 되게 조금 자주 나오고 문제 패턴이 조금 되게 좀 여기선 좀 빤하다는 표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간 행동 이해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유용성인 것은 아닌 것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되게 자주 언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쪽을 조금 볼게요. 맨 위에 문장에서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초가 되는 사정 단계에서 인간의 행동을 정확히 사정하기 위해서는 각 발달 단계와 과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 우리가 단계를 이해하고 그 단계의 중요한 과업을 알아야죠. 이거를 교재에 따라서는 발달 이정표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각 단계마다 중요한 발달이 뭔지, 이게 우리 머리에 있어야 잘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시기가 언어 발달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연령과 어느 영역 발달의 이정표, 준거틀을 갖고 있고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어느 어머니 오셔서 우리 애가 말이 늦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얘의 연령과 봤을 때 언어 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느린지 아닌지 심각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발달 이정표가 없으면 아유 우리 삼촌도 늦었어요. 이렇게 비전문적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 발달이 현저히 늦으면 어때요? 언어를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달 이정표, 발달 준거틀, 발달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읽어볼게요. 사정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에 비추어 정상인지 아닌지, 언어 발달이 지금 노말하다, 에비노말하다, 이것들을 알아야 적절한 개입의 때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 지식, 그러니까 연령별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겠죠? 지금은 신체적 발달이 요럴 때야. 3세에서 얘가 6세 사이라면 신체적 발달은 요럴 때, 인지적 발달은 지금 전조작기니까 어떤 특성을 보여야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바로 노말한지 에비노말한지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조금 나눠봤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발달당 과정과 사회복지 실천 그 문장 봤고요.
정상적 병리적 발달 단계에서 지금 정상은 특정 연령에 적합한가 아닌가 이걸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 단계는 생애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한 영역이 아니라 생리, 심리, 정서, 인지, 사회적 발달을 모두 포함한다 봤고요.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 왜 도움이 되는가? 여기 보시면 대단히 평범한 문장 같지만 기출 문제 보시면 되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기출이 아주 선호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빼왔습니다. 인간 발달 이해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도움을 주나 제가 볼게요. 교재하고 같습니다. 인간의 전반적 생활 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중거틀을 제시한다. 중거틀. 그러니까 어느 연령에 무슨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연령이면 뭐 도덕성 발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이런 중거틀이죠. 그 다음에 태아기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수행해야 될 발달과업. 그쵸? 지금 이 친구 청소년기니까 지금 발달과업 중에 자아정체감이 아주 중요해.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요. 전생에 동안 경험하는 안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죠. 지금은 신체적으로 폭등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시기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도덕성 발달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 과정이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한다 그랬는데 생활 전이가 뭔가 29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전이 생활의 전환 이행으로서도 번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년 전기에서 아동기로 인행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간다든지 이런 삶의 국면이 크게 바뀔 때가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엄마는 좀 더 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큰 전환기가 있잖아요. 또 자녀들을 데리고 살다가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생활 전이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 파악,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요인. 그렇죠. 어느 시기에는 도덕성 발달이, 어느 시기에는 언어적 발달이 이런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아야 된다.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한다. 예컨대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몸만 변화가 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전 발달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 이거 뭐죠? 이전이 다음에 아까 배운 것 점성 원리죠. 각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를 설명하는 것.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신뢰냐 불신냐에 따라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달에는 뭐가 있다? 순서는 일정하지만 속도가 다르고 그 얘기는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는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다를수록 폭이 커진다. 여기까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요. 어찌 보면 평범한 문장 같지만 문제 푸시다 보면 이 영역에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언급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가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잘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넘기시면 3번에 보시면 인간 발달의 이해가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점 했는데요. 그 3번의 내용이 요 내용하고 요 다음에 할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유용성인데요.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인간 발달 유용성. 시험에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유용성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자주 나와요. 자,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 발달 이정표 왜 공부하느냐? 전생애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와 특정 단계에 발생하는 특징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6학년부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중학교 가더니 더 말 안 듣고 주말이면 나가서 부모하고는 어떤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얘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이상해졌네요 하고 같이 고민할 일이 아니라 그 시기가 어때요? 또래가 더 많은 만족감을 줄 때고 아이들이 그때도 너무 부모하고 붙어 있는 게 오히려 그거보다는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는 클라이언트는 문제로 얘기하지만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입니다라고 내가 말해주려면 나한테 발달 이정표,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용성이라는 거고 그걸 중거틀을 제시한다, 기준을 제시한다 등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도 시험에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발달을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한다는 것은 각 단계마다
뭐 어떻게 도와야 되나, 심지어 태내기의 임산부는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중년기 여성이 느끼는 우울감을 내가 그 시기를 이해하고 도와야 되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적 기능과 적응 수준,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적응적인가 부적응적인가 근거, 이정표를 갖고 있고 준것들이 있어야 적응 부적응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의미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시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과정,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컨대 얘가 이전 단계에서 애착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발달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준것들,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준것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은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문장들이 기출에 많이 나오냐면 다양한 연령층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문장들 되게 많이 선택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격의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절에. 성격을 이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격 이론에 기초해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지식 기반입니다. 그러면 성격 이론이 뭡니까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정신역동 이론 배울 거고요. 3장에서 인지행동, 4장에서 인본주의 배울 건데요. 바로 정신역동에서는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그 성격 발달을 얘기했잖아요. 심리 발달을. 예,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배우는 게 성격의 이론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해가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성격이 뭐냐? 성격의 정의, 생리적 욕구나 환경적 자극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통합적 정신기제이다. 예, 그래서 성격은요, 개인의 독특한 성질인데요, 지속성을 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특성을 보시면 개인과 타인을 개인과 타인을 구분지어주는 개인적 속성이다. 예,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문장 중요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도 성격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직면이라는 걸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회피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성격이라는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 고유의 성격의 지속적인 패턴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보시면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이 좀 일관된 특성이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장들 뒤로 가면 개인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고 역동적이다 그랬고요. 성격의 기능은 개인을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고, 세 번째, 각 개인을 독특한 존재로 규정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해 준다. 예, 우리가 이제 누구랑 친구가 돼서 친해지면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구별되어지는 성격 특성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요, 성격에 대한 이해까지 해서 1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21회에는 3문제 정도가 나왔고 보통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컨대 발달의 유사 개념이라거나 발달의 원리 같은 거는 진득하니 앉아서 정확히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쓱 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왠지 인행사는 좀 친근한 것 같고 그냥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 갖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 2문제 정도 나왔네요. 32쪽, 33쪽을 통해서
일장의 대표 기출 문제 좀 최근 걸로 조금 풀어보면서 내가 일장을 잘 이해했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두 문제인데요. 인간 발달에 대한 영역.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은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방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표 기출들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발달의 개념, 그 다음에 발달은 상승 하강, 유전 환경, 분화 통합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중요한 특징들 최적 시기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나 확인하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21회 1번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인간 발달, 요 바로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1번,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시간 흐름의 과정이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여기가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인간의 발달은 태내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출생하고 영아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아기부터가 아니라 태내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임산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것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 문장들 많이 선호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볼까요? 2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 예측 가능하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발달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런 얘기 했죠. 순서 뛰어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측 불가능하다 틀려요. 이런 문장 장난들 많이 하거든요. 인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달의 예측이 어렵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3번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적 유전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말씀드렸죠. 유전만 환경만 아니라 둘의 상호작용이다 그랬고요. 4번 각 발달 단계별 인간 행동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평범한 문장 같지만 줄 그세요 그랬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도덕성 발달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 어느 시기에는 신체적 폭등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중요한 문장이었죠. 개인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경의 변수가 많을수록 개인차의 폭이 넓어진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표 기출 33쪽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재 구성에서 어떤 도움까지 드리고 있냐면 이 대표 기출을 풀어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어느 것까지 이제 정보 정리를 해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 풀어본 그것과 연관되는 문제들은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최근 5년간 17회에서부터 비슷한 문제들을 쭉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문장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20회 보면 인간 발달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인간 발달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인간 발달에 관한 이렇게 유사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거. 지금 결국은 이 영역인데 문제 약간 옷을 바꿔 입은 거 한번 보니까 20회 때 이런 문제가 재밌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약간 그 문제의 옷을 다르게 입어보는 거죠. 어떤 게 나왔냐면 박스 안에 친구 ABC가 노인들이 이렇게 왜 노인들이 대화를 하면서 요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는 뭐냐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 발달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화 속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의 문제라는 게 그냥 오지선다형 선택지로 주요 문장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제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이제 문제의 변형이랄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인간 발달 이론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요.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유용성, 이것들 시험에서 아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자라고 그랬어요. 21회 요 바로 전 걸로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실천의 유용성 이것들 했는데 틀린 것 1번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아까 이 문장 평범한데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일할 수 있는 발달 이정표 준거트를 제시했으니까요.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발달 단계별 중고트를 갖고 있으면 지금은 이런 욕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중년기 제2의 자아정체감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청소년기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죠. 맞고요. 3번 발달 단계별 발달 과제는 문제 해결의 목표와 방법 설정에 유용하다. 그렇죠. 단계별로 발달 과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청년기 친밀감 이런 발달 과업을 내가 알면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계획 단계에서 목표 설정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발달 단계별 발달 저해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럼요. 자, 우리가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영아기가 애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바로 이때 여차저차해서 애착 형성에 엄마가 아파서 주 양육자 돌보는 사람이 여러 번 바뀌었으면 얘가 분리불안, 불안정 애착에 의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영아기를 어떻게 보냈나 봤더니 지금 얘가 보이는 이 애착장애, 분리불안이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인간발달 이론은 문제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 틀린 것은 5번이죠. 인간발달 이론은 문제 사정 단계에서만 때문에 틀렸어요. 사정 단계뿐만 아니라 계획에서 목표 설정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정답률은 아주 유의미한 경우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1장에서 되게 평범한 것 같지만 꾸준히 많이 나왔어요. 인간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또 같은 말이죠.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예측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수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해하고 암기하지만 동시에 기본 개념서 강의를 할 때도 문제를 염두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그 유용성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유용성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